중국 동북 삼성이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동북 쪽에 있는 행정구역과는 원래 만주 한반도 이어진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 행정구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은 꼭 동북 삼성이라는 말을 써요. 고구려 발해 고조선 부족계통이 국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뒤에 유목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도 국가를 만들 수 있구나. 더 강력한 유목민의 어떠한 세력으로 국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참 많은 우리 안에 다 알고 있는 지명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잘 이를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만주예요. 만주라는 말은요, 사실 되게 다양한 그러한 그 어원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역사책에 보면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어의 그 문수보살을 만주샤리, 이게 만주 닮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숙신이라고 하는 고대 민족이 있죠. 이게 이제 발음이 추션이기 때문에 추션이 만주로 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저도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주변에 있는 만주어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인데 몇 가지 가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게 건주여진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명나라 때 보면은요, 만주에 살던 여진족이 크게 세 부족이 있어요.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건주여진의 족장 중에 이 만주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아마 비슷한 발음을 했었는데 족장 이름이 딱 비슷한 게 나오니까 갑자기 그게 모든 그러한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 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마 그 설이 가장 유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정확하지 않은 게요.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가지 사용되다가 갑자기 하나가 확 뜨는데 그게 분명한 어원이 있어서 쓰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쓰다 보니까 입에 딱 감기는 그러한 식의 이름이 붙거든요. 아마 만주도 그런 식의 아마 갑자기 조선시대 중기부터 등장했었던 그러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하면은요, 중국의 그 흑룡강성, 그 다음에 길림성, 요녕성, 그리고 내몽골의 동남부 일부가 포함된다까지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아마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게요. 현재의 행정구역은 중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겼거든요. 그전에 그런 행정구역 없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되냐? 지리로 보면은요, 북쪽으로 흑룡강성이 있는데 헤일롱지앙성 또는 아무르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노래 중에 광야에서 보면은 뭐 광활한 만주 벌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만주 전체가 광활한 게 아니라 그 대흥하는 소흥 사이에 송화강 평원이 아주 광활한 편입니다. 송는 평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광활한 어떠한 만주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화 개념화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럼 연해주는 뭡니까? 예, 연해주도 만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은 국경이 러시아가 이렇게 삐죽 마치 이거 꼬리처럼 쭉 나와서 두만강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마 만주라는 아마 그러한 그 범위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비슷한 그러한 개념이 간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간도, 뭐 북간도, 서간도, 동간도인데 요 간도도 역시 정확하게 어디까지다라고는 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주의 일부인데 우리나라 국경 너머 정도 어디일 것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 흥간명 산맥의 북쪽으로는 초원으로 이어지고요, 서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이어지고, 그런데 만주하고 한반도 사이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장백산맥이라고 하는 백두산이 있는 산맥으로 막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비슷한 그러한 지리 환경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주가 다 아는데 모르는 땅이 되었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한동안 지금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중국도 갈 수 있고 러시아도 갈 수 있지만은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저희 이전 선배들은요, 만주는 북한처럼 못 가보는 중국이었단 말이죠. 1990년대가 되어야지만 가볼 수 있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해방 전에부터 생각하면 거의 50년 가까이 된 시간 우리는 가보지 못한 땅이니까 그냥 만주하면은 어렴풋하게 우리의 땅 북쪽이 어디인데 잘 모르는 그런 땅이 되었다가 막상 90년대에 돼서 딱 가보니까 만주라는 명칭은 사방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 가면요, 만주라는 명칭은 아예 안 써요. 대신에 지금 말한 중국 현재 행정구역, 이걸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이라고 합니다. 동베이 산시성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만주라는 말을 일부러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동북 삼성이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동북 쪽에 있는 행정구역과는 원래 만주 한반도 이어진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 행정구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은 꼭 동북 삼성이라는 말을 써요. 만주라는 말을 중국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한국을 의식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이 1930년에 만주에다 세웠었던 그 괴뢰국이죠. 일본이 사실상 중국 만주를 자기 땅으로 만들면서 괴뢰국가를 세웁니다. 만주국이라고. 다시 말하면 만주국이라는 명칭, 만주라는 그 이름이 마치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용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만주라는 말을 꺼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지금 만주가 아주 애매한 그러한 명칭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요. 고조선은 이 만주를 보면 약간 서쪽에 있습니다. 대략 보면은 요령성 지역에서 한반도, 북한, 서북한까지 가는데요. 그게 전체 만주를 포괄한다고 보면 어렵고요. 지금 아까 말했던 광활한 만주벌판, 송림평원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였냐? 그건 보통 부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부여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고대 국가가 만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국가가 무엇이냐? 얼마나 거대했냐 이런 거 보면 또 이게 3박 4일 이야기에도 끝나지 않는 주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고구려같이 거대한 수도가 있고 그 주변에 수천 개의 무더운 고군들이 있는 그러한 수도가 나오면은 참 좋은데, 아직까지도 고조선은 정확하게 중심지의 성과 고군들이 거의 나온 게 없고요. 부여 역시, 부여는 현재의 길림시 주변에 모화산이라든지 용담산성 같은 산성이 있고 그 안에 고군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발굴한 자료가 중국에서 발굴을 했는데 정확하게 실체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 두 국가는 처음이지만은 약한 고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대략 한 2700년 정도, 800년 정도부터 아마 국가적인 내지는 중국에서도 알고 있었던 실체였고, 부여 같은 경우는 한 2400년 정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록에 나오고 또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자료가 나오면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만주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세웠던 사람은 예맥이라고 불리는 한 민족의 한 원류를 이루었었던 사람들이 만든 국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라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족, 중국 사람들이 살던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는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근데 이것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고 지금 수십 개의 민족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크게 보통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맥계통이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몽골 계통이라고 해요. 몽골은 이제 유목민족 계통이 강하죠. 예컨대 그 거란하고 실제 몽골족들도 있고요. 세 번째가 퉁그스계. 아마 퉁그스계 하면 아마 여러분 생소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발해 기층 말갈, 그 다음에 옥조와 옥조 북쪽에서 음루, 이 지역의 토착적으로 산속에서 살던 그러한 그 수렵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퉁그스 또는 고아시아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 가지고 또 이게 말이 안 맞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계통 이외에도요, 또 이제 흘러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현재 그 튀르키예 계통을 이루는 돌궐 계통 사람들도 여기에 일부 살았었습니다. 자, 이게 보다시피 대흥하는 산맥이 있고 가운데 커다란 평원이 있고 그 북쪽으로는 초원, 중국, 한반도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언제나 서로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겨루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부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역시 예맥계통, 아까 말했었던 한민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고구려가 발흥해서 부여와 옥저 등을 이제 통합하고 그 기층으로 이제 말갈 세력들과 함께해서 국가를 세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서 OX 마치 여기는 한민족, 저기는 한민족 아님. 근데 그러한 경계가 되게 애매한 게, 이 말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언제나 고구려나 발해의 기층민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만주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비하면 이렇죠. 자, 우리가 말갈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우리랑 아예 다른 오랑캐 떠올릴지 모르는데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지으면 예맥계통이고,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가죽을 사냥하고 가죽 같은 거 벗기며 살던 그러한 사람 되면은 말갈계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핏줄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공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주를 이해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요, 단일한 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섞여 있으면서 그들 사이를 어떻게 해서 거대한 문명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걸 배우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하고 발해까지 가는데요. 발해 역시 고구려 계통과 말가 계통이 서로 융합을 이루어서 나라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발해는 갑자기 이제 망하죠. 10세기 때. 그 이후부터는 만주를 기점으로 만주에서 발흥하는 사람들은 예맥족 계통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몽골 또는 퉁구스 계통이라고 하는 거란족 또는 여진족들이 이때부터 패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란족의 요나라, 우리 거란 전쟁 뭐 얼마 전 드라마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만주에서 발흥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맥족이라고 하는 그 예맥족 계통의 고구려 발해 고조선 부여 계통이 국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뒤에 유목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도 국가를 만들 수 있구나. 더 강력한 유목민의 어떠한 세력으로 국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퉁구스 계통, 아까 이야기 퉁구스 또는 고아시아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북한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인 여진족들도 국가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구려 발해는 이 지역에 있다가 그냥 멸망했죠. 자, 거란하고 여진은요, 나라를 세우면 어떡합니까? 곧바로 중국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징기스칸이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기스칸보다는 같은 몽골 계통인데 거란족이 더, 저는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더 평가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은 유목의 장점과 만주에서의 어떠한 그 자기들이 만들었었던 노하우를 결합을 시켰어요. 양쪽의 장점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침략했었던 그러한, 쉽게 말하면은 유목 국가들, 정복 국가들의 롤 모델을 만든 게 참 거란입니다. 거란도 몽골 계통이죠. 그 다음에 여진족들도 곧바로 나라 세우자마자 만주에서 발흥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목인으로 태어나서 만주에서 자라서 중원을 제패한 두 나라,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 청나라입니다. 중국을 지배했었던 무려 3개의 왕조 국가가 만주에서 발흥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역사의 만주다,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 만주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역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만주에서 태어나 중원을 제패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 역사가 재편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주 좀 더 넓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부족을 정의할 때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민족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민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로 싸우거든요. 싸움 서로 남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희대학교 사람인데요. 경희대학교 옆에 있는 외국어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비유만 듣기면 저 사람들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러시아나 몽골 갔는데 옆에 밥 먹다가 한국 분이시네요? 어디서 왔어요? 저 경희대, 외대입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군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몽골에서도 당신 누구야?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내가 얼마나 넓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냐 하는 건데요. 현대의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20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부족을 만들어요. 근데 그 부족이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섞여 있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중국이나 소련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른 것 같네, 다른 민족,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러한 각국의 경제 논리, 그 다음에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구분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요즘 얼마 전 아이돌 있었죠. 슈퍼주니어에 중국 사람 멤버가 있었어요. 한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경이라는 분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지금 말한 만주에 있었던 소수민족, 혁철족이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혁철족으로서 소수민족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커리어를 쌓았는데, 혁철족이 같은 부족인데요, 같은 조국인데, 소련, 러시아에서는 이게 나나이족이라고 해요. 나나이족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 말한 만주에서 강에서 연어를 잡던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부족됐냐? 이 사람들은 같은 만주지만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사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나이족이 됐는데 완전 다른 이름이 됐죠. 혁철족과 나나이족. 그리고 한경 씨는 나라에서는 중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어떻습니까? 민족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각국의 논리에 따라 이용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왜 그들을 소수민족이라고 억지로 폄하할까? 자, 한족이
한족이 만주를 이렇게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 게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원래 이 지역의 주위는 예맥계통, 고구려, 고조선 부여였겠죠. 그 다음에는 중원을 제패했었던 여진과 거란족 계통.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 소수민족으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그들은 원래 자잘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야 하는 식으로 억지로 폄하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수민족의 문화를 뭐 이제 겉으로는 존중한다. 중국 내에 56개의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가 만주에 있는데 그들을 존중한다 하지만 사실 지금 가보면요. 무슨 마치 그런 테마파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자기들 전통 음식이나 문화를 보여주는 쪽으로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만주는 중국의 지방이고 거기에서 만주에서 발행했었던 국가들은 다 지방 정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바꾸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어떠한 나라에서 역사서 한 줄을 읽을 때는요. 그거를 단순하게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역사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한번 행간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만주는 그렇습니다. 만주는 중국을 300년 이상 지배했었던 청나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봉금책을 세우면서 만주에는 사람들 못 살게 하다가 20세기 초반에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한족들이 진출을 합니다. 신해혁명 이후에 중국이 얼마나 이 만주족들, 청나라 사람들을 탄압했냐면요. 청나라 때는요. 제1 언어, 그 공식 언어가 중국어가 아니었어요. 만주어였어요. 만주어. 만주어였고 만다린 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그때 중국이랑 국경을 지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만주어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100년도 안 된 사이에 만주어가 완전히 멸종해 버립니다. 우연일까요? 가만히 뒀는데 만주어가 100년 만에 사라진다? 그 원래 전체 중국을 지배했었던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만주어를 일부러 썼거든요. 요즘에는 만주어가 부활을 했습니다. 요즘엔 다행히도 어떻게 부활했냐면은 아주 시골에 살고 있었던 노인들한테서 만주어를 또 하고, 또 제가 유학했었던 러시아에 만주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19세기부터 18세기부터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만주어를 했었죠. 그리고 하얼빈 이라고 하는 만주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에 살았던 러시아인들이 만주어를 했거든요. 러시아 내에서 그 중국 살았었던 러시아인들이 만주어를 살렸던 것이었죠. 요즘에는 이제 간신히 부활시켰는데 똑할 정도로 만주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만주는 잃어버린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이 현대 중국이 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그러한 중국 지역 주변에 있었던 문명 중에서 가장 혹독하게 피해를 받은 지역 중에 하나가 만주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만주가 우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무슨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전시회를 했었는데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그 문물들을 교류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기획이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만주에 있는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이 외래계 유물처럼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남한에만 있었기 때문에 북한, 만주는 다른 나라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던, 우리 너무나 많이 멀어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말할 거 없고요. 빙하기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같은 문화권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물론 그러면 선생님 똑같아요? 예,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만은 시야를 한반도 만주로 보면은 당연히 차이가 많아요. 근데 아까 비유 든 것처럼 전체 동아시아를 놓고 비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라시아를 놓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깝게 그 황해만 건너면은 중국이 나옵니다. 산동반도에서 인천 가깝죠. 지금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근데 산동반도에 빗살무토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옵니다.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그 그림 그리는 채문토기라고 하죠. 채문토기만 쓰고 한국은 유라시아로부터 만주에서 이어져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빗살무토기를 썼어요. 제3자들 외국인들한테요 보면은 한국 그러면 그 대충 뭐 중국 옆에 붙어있는 그러한 나라 아니야? 근데 제가 설명해 줍니다. 놀라울 정도로 중국과 고대 문화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웃기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빗살무토기 쓰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채문토기 쓰고. 자, 청동기 시대 때 청동기 보세요. 청동기가 중국은 거대한 그릇 만들죠. 무슨 정이라고 해서 한번 보면은 중국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대한 그릇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뭐 만들었죠? 비파형 동검 만들었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과 그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거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청동기 있죠. 바로 옆에 중국의 청동기를 우리가 영향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국은 유라시아에서 청동 재련 기술들이 왔어요. 그러면 한국은 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들만의 역사를 쌓아왔냐? 그 이유는 만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라시아 초원과 한반도를 이어주는 만주라는 데하고 우리가 고대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의 흐름은 중국이 아니라
북방 유라시아 계통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을 안 따라갔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중국 영향이 무척 컸죠. 특히 조선시대 때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모든 것을 중국에 맞췄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중국의 600년 동안의 어떠한 기억, 그 조선시대의 어떠한 기억이 강렬해서 그렇지 실제로 만주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었고 우리의 그러니까 고대부터 역사를 계속 함께 있었던 일종의 거대한 역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OX 봤더니만 좀 다른 거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커다란 맥락에서 본다면은 놀라울 정도로 두 지역은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중국의 어떠한 동북공정 이야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미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중국은 이 동북 만주뿐 아니라 몽골, 서남 지역, 티베트, 신강성 모든 지역을 자기 역사라고만 합니다. 저는 중국의 기원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뭐가 나왔다 하면 저거 기원은 중국이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사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이란 것은 한족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한족과 현재 중국 영토를 같이 이제 치환시켜가지고 뭐만 나오면은 기원 컴플렉스에 쌓여 있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현대 중국이 계속 커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그러한 역사 작업이거든요. 저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중국 동북 삼성을 중국이 차지했을 때 1949년도에 중국이 성립되었을 때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하며 특히 연변 지역을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면서 슬쩍 중국 땅으로 딱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래 이 만주는 당신들 조선족들의 역사야라고 실제로 총리였던 주울레가 북한의 고고학자, 역사학자 모아놓고 직접 이야기까지 해요. 당신네 거 맞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가 사회주의 형제니까 우리가 너희들 여기서 발굴도 하고 조사하게 해줄게라고 한 게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 좀 있지 않습니까? 왜 화장실 갈 때랑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땅을 자기가 완벽하게 한족 중심의 나라로 공고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사적인 공정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가 동북공정인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사방을 다 공정 사업을 했죠. 근데 동북공정이 사실 이게 중국의 사방에 수많은 공정 사업을 했지만 한국만큼 강한 나라가 한국만큼 국력이 세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몽골도 있지만은 몽골 징기스칸 가지고 징기스칸이 중국 역사라고 한들 몽골이 항의해도 인구 400만이기 때문에 별로 임팩트가 없죠. 동남아시아, 서쪽의 중앙아시아 별로 그렇게 물론 항의를 하고 싶어도 경제력이나 무엇이 안 되는데 한국은 하나하나에 아주 반응을 격렬하게 하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아예 논란되는 부분들을 아예 소개를 안 하고 슬쩍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 거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하나하나에 누가 어디에 표지판을 이렇게 했대 하면 막 우리나라 보면 게시판들에 불같이 일어나요. 자, 근데 저는 이걸 왜 동북공정 이야기를 좀 우리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냐면요. 어디 했대 하면은 막 불같이 화냈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대중요법을 하면 안 되고요. 왜 중국은 이렇게 만주 지역, 실크로드, 티베트 왜 이런 지역을 아예 옛날부터 역사 중국 기원으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반응한다고요. 그럼 한국에 있는 인력이나 고고학 역사학자의 수로부터는 택도 안 되는 그러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분노, 사실 중국의 공정사업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우리가 화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 이야기하면 또 이거를 또 엄청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만 순간의 분노를 우린 지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바뀌지가 않고 오히려 공정사업을 사방으로 확대하고 요즘에는 얼마 전에 1대1로를 내세우면서 더 중국 바깥에도 다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더 거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차분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게요, 1949년도 이제 중국이 성립되고 나면서부터인 것 같은 게요, 요즘 같은 영토를 가지고 이제 서로 영토 분쟁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낯선 이야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영토 분쟁이 있었던 기억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 내 땅 이게 막 생기면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간도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가 간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이섬, 국경이 애매한 지역 가서 살았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가 다 우리 땅, 네 땅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 만주에는 원칙적으로는 봉금책을 썼기 때문에 사람을 살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살았죠. 살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동네였죠. 그러니까 거의 비어 있었단 말이죠. 거기 만주를 일본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때 상당히 많은 조선인들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성립하면서 은근슬쩍 만주까지 중국 땅으로 편입하면서 연변 지역도 중국의 땅으로 했죠. 그러니까 연변은 북한한테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죠. 근데 이게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게리맨더링 합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요, 현재 연변에 조선족 자치현이 몇 개 있어요. 연변, 연길시의 도문, 화룡, 용정, 그 다음에 도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선족의 비율이 제일 적은 데가 도나라는 곳인데, 도나는 보다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 많은 곳이. 그러면 현재 흑룡강성에 되어 있는 영안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훨씬 더 조선족 비율이 많았었어요. 근데 거기를 조선족을 자치주 인정 안 하고, 그것도 길림성이면 또 이제 모이니까 흑룡강성으로 빼서 붙이고 별로 없는 도나라는 곳을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한족들을 이주시켜서 지금은 연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족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그 연변 조선족 연변 출신 교포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말도 많고 그러는데요. 되게 또 싫어하시는 어떤 뭐 가끔씩 보면 그런 분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 좋고 나쁜 게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연변 출신 교포들을 싫어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중국이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비슷한 예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소련 망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계통 유이시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현재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민자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중에 분명히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는 고치지만은 그렇다고 전체 러시아계 유태인들을 미워한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지나칠 정도로 그 연변 내지는 어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너무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럴까, 너무 중국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데 갇혀 있거든요. 근데 남한은요,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우리는 유라시아 만주랑 간도랑 북한으로 이어져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섬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포들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쉽게 물드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만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에게 한번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만주는 우리 역사라고 하고 아까워하면서 러시아 사할린이나 연해주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디아스포라라든지 연변에 있는 조선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관심은 그만큼 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리라는 단위 자체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말리 딱 맞출 리는 없겠죠. 다만 현재 전통적인 말적이 장성이 감숙성에서부터 허베이 성까지 이어진 대략 한 2,700km 정도가 돼요. 남아있는 생각하면 뭐 대략 말리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다.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로도 보면은요, 10,000 리가 아니라 그냥 The Great Wall입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중국 자체가요, 장성이라는 것 자체를요, 거의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청나라, 그리고 그 전에 그 요나라, 금나라, 공통점 뭡니까? 북에서 내려왔잖아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유목적이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관리하고 수축할 이유가 없죠. 관심이 없어요. 청나라 때에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보수해야겠다, 전혀 안 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이해가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아시죠? 거기 그러면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서양학자 중에서는 이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안 갔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만리장성이 거기 안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직접 갔으면 안 볼 리가 없다, 마르코 폴로가. 근데 그거는 주장하시는 분이 반대로 만리장성을 오해한 겁니다. 원나라 때 만리장성, 장성 자체를 거의 인지를 못했어요. 명나라 때 조금 개축을 하죠. 예전에 진나라 때 장성을 만들었고 명나라 때 개축을 하고 다시 버려집니다. 즉 마르코 폴로가 살았었던 원나라 때는 버려져 있었습니다. 청나라 때 역시 버려져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이 그때 지배해 있었으니까. 이것을 누가 인지했냐? 서양 사람들이 인지한 거예요. 영국의 사신이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북쪽에서
러시아 통해서 내려오다가 이 북경 근처에서 허물어진 장성의 흔적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막, 게다가 또 중국을 모르기 때문에 중국 그러면 신비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보고는 야 여기 이렇게 장성이 있다, 이거 어디서 났냐,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국의 자랑이 된 거는 그 19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방어선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하죠. 프랑스의 마지노선 이야기하죠. 근데 프랑스가 마지노선을 자랑스러워합니까? 안 그러죠. 그거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만리장성으로 해서 못 내려왔냐? 아니 중국 역사의 반이 정복 왕조인데 정복 왕조들도 다 북쪽에서 내려와요. 장성을 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장성이 막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실패한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찾아보면은 한두 번 정도 장성이 좀 막아주고 전투한 기록은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정도 뭐 막은 것 같은데, 예컨대 명나라 때 오삼계가 산해관 근처에서 뭐 장성 막았다. 근데 수천 킬로를 만들어 놓고 잘 써먹은 게 2500년 중에 한두 번밖에 없다면 그거는 실패한 게 맞죠. 실패한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역사가 뭐 안 나왔습니까? 근데 이거를 닉슨 대통령이 70년대 초반에 핑퐁 외교라고 그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핑퐁 외교를 하면서 전향적으로 닉슨이 와서 중국을 방문하는데, 이와 같은 위대한 기념물을 만든 중국의 이 인민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은 비꼬는 것처럼 전 들렸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 문화혁명으로 중국이 다 완전히 초토화가 된 시점이었어요. 어쨌든 뭐 립서비스를 했고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성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진 건 사실 극히 최근 일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러한 그 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도 있고 하지만요,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었지, 이것이 마치 철통 같은 경호를 하는 그러한 식으로 관리가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완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리장성에. 왜냐면요, 장성이 처음 등장한 거는 올라가면은 춘추시대 때처럼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대략적으로 기원전 4세기 때 전국시대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일부 자기 지역을 이렇게 막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게 그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보통 국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땅이 있고 철조망 같은 국정이 있는 국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국가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국가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국가는 성, 거점 위주였어요. 거점. 제가 여기서 저쪽의 성에 나한테 복속하면 되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땅을 내가 관리한다? 그거는 고대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그쪽에서 성에서 당신들이 동네 알아서 관리하고 세금을 주건 뭘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영역 위주, 거점이 아니라 거점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까지도 다 내가 관리를 한다. 그래야지만 세금이 들어오고 병력들을 충당할 수 있겠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즉 이 땅은 다 내 땅이야 라고 하는 영역 표시가 필요해진 것이죠. 그게 장성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장성은 조금씩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을 다 이은 것이 이제 진시황 때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원전 214년에 이제 북방 지역의 성벽들을 연결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몇 개는 가다 끊긴 것도 있고, 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산 높이 가면 이제 끊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만들어지고 언제 완성됐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장성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 전부터 2012년 정도부터 이제 중국이 또 장성 공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내에 보이는 담벼락들 있죠. 그러한 담들을 전부 다 중국 내에 담이 있으면 장성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거의 10,000km 이상 계속 지금 잇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중국 신강이면 아주 멀리 있죠. 트루판 쪽 가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봉수대가 있어요. 봉수대. 거기에도 중국이 장성 표지판을 달아놨더라고요. 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벽이 쭉 있는 거 있죠. 그거는 현재 북경 근처에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있는 지역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흙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 좀 더 멀어지면 이렇게 봉수대만 나오면은 다 장성에 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성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북경 그 북쪽에 있는 돌 장성은요, 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명나라 때. 원래 진시황 때의 장성은요, 흙으로 쌓았습니다. 흙이 벽돌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게요, 우리 판축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네모나게 나무로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을 갖다 부어요. 진흙을. 그리고 진흙을 위에서 밟아요. 밟으면서 이렇게 팡팡 치면서 밟습니다. 그럼 다져지죠. 그거는 대포로 싸도 흙이 안 무너집니다. 잘만 만들어보면. 그 판축 기법이죠. 그렇게 몇 번을, 수십 번을 반복하면 이게
시멘트처럼 이게 쌓여지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무 같은 거, 나뭇잎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 진시황 노역을 하다 죽으면은 사람을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 진흙에 다지기가 귀찮고 하니까는 사람을 뭐 넣었다. 실제로 아마 안매장 같은 걸 꽤 되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신라 월성에서도 이제 그 담에 사람 뼈가 발견돼서 아버지가 제사 일종의 희생이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흙을 쌓아서 만들었었어요. 판축 기법인데 이것이 그 높이가 높아봐야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비용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벽돌, 그럼 돌을 왜 안 쌓냐고요? 중국은 황하 유역은 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고구려같이 돌 많지 않습니까? 사방에 돌 많은데요. 중국 황하 지역, 뭐 산서, 섬서성, 하북성을 한번 땅 파보세요. 땅을 파도 돌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법이 발견되었었죠. 그래서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 사실 명나라 때가 거의 마지막 만들어진 거면 잠깐. 그때는 이제 이미 기술이 발달해서 돌로 만들었죠. 만들면 뭐합니까? 청나라한테 졌는데. 지금 만리장성 자체를 발굴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 진흙이 안 파지고 그 파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미 허물어진 곳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것이 잘 남아있는 곳은요, 현재 감숙성. 감숙성 가면은요, 진나라 때, 그때 진나라 때 성벽이 잘 남아 있습니다. 사진 나가지 않습니까? 보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이 정도 남아 이게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거는 지금 그 하북성 일대에 북쪽에 좀 남아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건 다 이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대부분은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마타의 장성이 제일 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몇 군데 있거든요. 다 정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은 허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감숙성에도 몇 군데 남아 있는 곳은 그쪽은 이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흙이 잘 남아 있거든요. 그 정도 남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방어시설 지을 때요, 실제 적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진지를 구축하고 총을 갖다가 대기시키면 뭡니까? 적이 올지 모른다 하면서 내부의 불만들이 사라져 버리겠죠. 사실 진시황의 장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용도가 있었던 것 같은 게, 흉노의 침입이 되게 두려웠기 때문에 만들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역사 기록이라는 게 진나라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진나라를 무너뜨린 한나라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전 그것을 다 맞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장성을 쌓아서 흉노가 못 내려왔냐? 아니죠. 중국 역사 보세요. 한나라 때 역사 보고는 맨날 흉노가 침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지만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대신에 이 사람들을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상징적인 건축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피라미드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뭐 심한 경우는 그 거대한 돌을 230만 개 이상 쌓았다라고 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천혜의 어떠한 그 요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쪽은 사막, 동쪽은 바다, 북쪽은 또 되게 좁기 때문에 거의 이민족이 안 들어오니까 그들을 결속시킨 것은 종교적 건축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 국가가 들어서면서 특히 진나라, 한나라 때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 장성들을 개축하면서 자신들의 어떻게 본다면은 군사력에 대한 의지를 더 높이면서 국력을 통합시키는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내부를 위한 상징적인 기념물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벽이 생기는 순간요, 그때부터 이제 묘한 기류가 바뀝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유목민들과 이 농경민들을 막 대립적으로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목민들이 키우는 고기를 누가 제일 비싸게 사겠어요? 농경민들이죠. 농경민들이 수확하는 곡물들 누가 제일 비싸게 사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죠. 서로 같이 있을 때가 경제적 효과가 제일 커요. 근데 그들의 그 교류하는 그 시장을 딱 무엇이 막냐? 장성이 막아놓은 거예요. 어떡하냐? 장성만 보이면은 거기에서 양쪽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열어요. 그게 이제 관시라 그래, 관시. 그 관, 들어간 문 있죠. 문 앞에서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죠. 오히려 나라는 막아놨지만, 저기 가면은 내가 지금 키우는 고기를 팔 수 있다. 반대로 또 팔 수 있다. 거기서 이루죠. 저기 신입할 때 어떡하냐? 벽을 기어오른다? 아니요. 누가 내 통해서 문 열어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효율적인 그러한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원래 교류하는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그러한 평상시에는 교류의 거점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유목민들이 정착민들, 중국에 있는 나라를 자신들이 이웃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침략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흉노가 중국을 침략했죠. 오르도스 제작부터 침략했죠. 그 다음에 흉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나라 망하고 거의 300~400년 동안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아예 북쪽에서 선비계통이 계속 나라를 56국 시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데부터 기점이냐? 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유목민들이 중국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 들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짝이랑 같이 썼거든요. 책상을. 싸움 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즐거워요. 이거 또 그으면 이제 넘어가면 이거 내가 가져간다고.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사이 좋다가도 그는 순간 이게 타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은 그런 효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저 사람들은 타인이고 내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장성은 실패한 건축물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봐도 물론 약간의 방어의 도움은 있었겠죠. 근데 그 약간의 방어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든 비용이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재미있는 게 중국이요, 사방에 다 오랑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유독 북쪽에서만 내려와서 중원을 쳤을까요? 서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오랑캐들은 왜 중국을 넘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공존했기 때문에 넘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북쪽에는 그와 같은 장벽을 만들므로써 하나의 타겟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 장성에 대한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다만 주로 가장 나오는 게 이제 진나라 때, 그리고 한국도 보면은요, 이제 고조선 나올 때 중국의 어떠한 진나라 때랑 한나라 때 그 국경에 있는 초소가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그게 거대한 장성이다가 아니라 국경에 있는 초소였다, 장세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맹강녀의 전설이죠. 맹강녀. 왜 진시황 때 이시죠? 왜 사내아이를 키우지 마라, 진시황의 폭정이 극에 달할 때 키우면 사내아이가 크면 장성으로 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면 거기 그냥 묻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맹강녀라는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찾으러 가서 뼈 더미를 보고 눈물을 흘리니까 한 해골이 그 맹강녀의 눈물을 흡수해서 자신의 사랑한 남편의 유골을 찾아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의 폭정의 상징으로서 장성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없죠. 예. 아니, 장성이 보호해줘서 뭐 된 게 거의 없잖아요. 다만 산해관이라고 하는데 장성이 있는데, 산해관이라는 곳이 만주하고 중국의 상징적인 경계입니다. 거기에 가서 많이 시도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해관은 방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국의 끝이구나, 저 동쪽은 이제부터 요령 만주지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점으로서의 어떠한 상징적인 경계로서의 장성은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요즘에 중국이 장성을 이렇게 늘리고 있잖아요. 저는 장성이 되게 역설적인 그러한 산물인 게요. 자, 장성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성의 바깥은 중국이 아니다는 뜻이죠. 현재 중국 장성 보세요. 어디 있어요? 한참 중국의 안쪽에 있죠. 장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무엇입니까? 아, 중국이 남의 땅을 빼앗아갔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자기 여기까지 내 땅 해놓고는 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데요. 원래 6,300km였어요. 처음에 유네스코 등재될 때만 해도 세계유산으로. 그랬다가 2009년도에 동쪽으로 늘려서 한 8,800km까지 늘려요. 왜 늘어났냐? 청나라 때 보면은 만주 일대를 봉금책을 세우면서요, 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담벼락들을 세워요. 그거는 높은 게 아니라 양이나 목축동물이 쉽게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만 이렇게 쌓아둡니다. 일종의 경계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다 장성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한 2만 킬로까지 가요. 아까 신강성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길면 무조건 좋다. 장성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숨겨야 돼야 될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다라고 잘못 알려진 다음부터 이게 황당한 게요, 고구려성까지 이제 만리장성으로 바뀌어요. 중국의 단동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단동 근처가 이제 압록강 경계이죠. 거기에 고구려의 박작성이라는 성이 아주 유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이름은 호산성인데, 얼마 전에 왔더니만 그게 만리장성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만 보이면 다 이제 만리장성으로 갖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서양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그 선입견이 있는 게, 장성을 마치 중국의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그러한 거대한 기념물로 잘못 오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이 받아들였어. 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념물이야? 아, 그러면 길면 길수록 좋겠지 하면서 그냥 성만 보이면, 성이 아니라 봉수대만 보이면은 봉수대 사이에 옛날에 성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성을 이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달나라에서 보이면은 유일하게 보이는 인간의 건축물은 장성일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장성 폭이 기껏해야 3~40m 밖에 안 되고, 가보신 분들 보면 길이 아시죠? 3~40m. 아니, 그 정도가 보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도 보여야죠. 전 세계 도로가 다 보여야 될걸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는 1930년대 어떤 미국의 소설가가 장성에 대해서 부풀려진 환상 가지면서 달에서도 보일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계속 와전되면서 부풀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현대에 만들어진 신화가 장성의 결합이 된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게요. 삼국지 관련된 거. 유비, 조조, 관우, 장비. 사실 관우묘, 제갈량묘 이런 게 유비묘 같은 것도 있고요. 사방에 그러한 만들어진 무덤들이 있으면 그게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중국은. 그러면은 관광자원이 되는 순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이 이득을 얻으니까는 없는 것들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관우사당 어디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집니다. 중국에도 징기스칸 묘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엉터리인 줄 알지만 관광객만 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지금도 계속 다양한 식으로 관광 자원을 위해서 역사적인 어떠한 기념물들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일단은 저는 가장 유의미한 성벽은 역시 고구려 산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누군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방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고요. 당연히 저는 우리나라 고구려 산성이 되게 유명한데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러시아 연해주 있지 않습니까? 연해주 보면은 거기도 아주 살기 힘든 그런 곳인데 곳곳에 성들이 보이고 있다는데 이게 다 돌로 쌓은 성이에요. 근데 돌로 쌓는 기술은 연해주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없었던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직 가설입니다만 혹 만주에서 돌 만드는 기술을 배워간 사람들이 가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 올가 디아코바라는 어떠한 러시아 학자도 있었어요. 전 그 말은 나중에 검증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방어 기술은 기념물은 얼마나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되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요. 저는 당연히 고구려의 산성이야말로 고구려의 700년 넘는 역사를 지켜준 그런 산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당나라도 고구려를 자기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신라와 합작을 해서야 비로소 고구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진정한 방어물의 상징은 고구려 산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국 서안 근처에 진시황릉 무덤 아주 크게 있죠. 진시황 박물관도 있고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산이라고 해서 거의 남산만한 그러한 능이 딱 있고요. 병마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지금 가보는 곳은 병마용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가면 안에 발굴 중에 있는 병마용도 볼 수 있고요. 중국 서안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가면은 사망이나 유적지인 게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역시 이 병마용이 있는 그 박물관 보시고 거기에서 몇 킬로 더 떨어진 데 실제 진시황의 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은 왕을 위한 집이다. 거대한 성이다. 진시황은요, 외성이 이렇게 있는데 외성이 바깥쪽의 성이 둘레가 6.3km, 내성이 2.5km거든요. 그리고 이 직경 있죠, 산이 330m 정도 되고 높이가 현재 76m예요. 남아있는 게. 이걸 전부 다 흙으로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겉만 그런 게 아니라 속은 지하에도 궁전을 넣었지 않습니까? 아마 깊이가 아직 모르지만은 지하 궁전이 아마 좀 꽤 수십 미터 있지 않았을까라 생각한다면은 거대한 그러한 한마디로 산만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제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게 진시황이 또 살았었던 궁, 아방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집 이름도 아방궁이 있었고 말입니다. 근데 이건 아방궁은 물론 아방궁은 다 짓다가 말았죠. 근데 이거는 동서가 600에서 800m 정도고요. 남북이 한 150m 정도밖에 되는데 이것도 한 70만 명 정도가 동원됐다라고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진시황은 살아서의 영화만큼이나 죽어서의 영화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고학자 아닙니까? 고고학자는 땅을 파봐야지만 견적을 내는데 땅 못 파죠 거기는. 그래서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강을 흐르게 하고 인어의 기름, 고래기름으로 놓은 등전도 있고요. 자동으로 화살을 쏘게 해서 적이 오면은 죽이게 만들었다 해서 한마디로 진시황이 살았었던 그 진나라를 재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진시황의 고분은 모르지만은요, 그 이전부터 진시황 할아버지들 고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깊이가 10m 이상 파고 거기다 관을 넣고 하는데요. 사마천의 기록에 나와 있는 진시황 거대한 하나의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무덤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사마천이 실제로 진시황을 잘 몰라요. 왜냐면은 사마천이 진시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썼지만은 진나라 마오 한참 뒤에 사마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연 사마천도 그거를 직접 가서 보고 들었겠습니까? 그냥 전설들 들은 것을 썼을 텐데 결정적으로 사마천의 사기에는요, 그 거대한 진시황의 병마용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진나라가 건설했었던 그러한 능에 대한 기록들을 갖고 있다면은 그 주변을 두르는 그 거대한 지하 병마용들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마천에 물론 일부러 뭐 지어내거나 과장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과연 이것이 꼭 맞다라고 볼 근거도 없는 것이죠. 한편 두 번째로는 어쩌면은 하지만 상대는 진시황이지 않습니까? 진시황이라면 정말로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황제예요. 최초로 황제라는 것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길을 간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무엇이든 완벽한 그 전에 만들어 놓지 않은 대제국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그 장치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왕들의 무덤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모든 무덤 만드는 기술들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모든 건축 기술들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평소 집 만드는 그 기술이 똑같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하에다 뭘 해줘라고 해도 그 전부터 그러한 무덤 만드는 기술이 없다면은 갑자기 진시황 때 등장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 만에 하나 진시황이 열심히 개발했다고 쳐요. 그 지하에 무덤 만드는 기술을 강이 흐르고 뭐 저기 꺼지지 않는 등이 하늘에 별을 갖다 저기 뭐 해놓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죽은 뒤에 그 무덤을 호화롭게 만들려는 것이 극에 달한 때가 언제였냐면은 진나라 다음이 한나라 때예요. 한나라의 귀족과 왕들의 그 호화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은 뒤에 있는 한나라의 사람들이 진시황의 어떤 화려한 고문 만드는 기술들을 일부라도 들여와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러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화는 신화일 뿐 발굴해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기록된 그런 정도의 거대한 그러한 시설들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저 말 틀렸다고요? 이것도 제가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발굴은 못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 나중에 나노 컴퓨터 나오면은 컴퓨터를 싹 들어가게 하면은 땅 파지 않고 지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애에 그런 게 나온다면 한번 좀 보고 싶긴 해요. 일단은 진시황이 언제부터 진시황릉을 만들었는지는 기록이 있어요. 사기에 보면은요, 즉위 초부터 여산릉을 만들기 시작했다. 여산이 바로 그 산과 같은 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진시황이 13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게 37년 뒤에 죽어요. 50살에 죽거든요. 37년 동안에 모든 그 진나라의 토목 기술이 동원됐을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더 능력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총 한 40년 정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설 진시황의 실제 아버지는 뭐 여부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부리가 이제 엄청나게 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진시황릉 발굴 조사할 때 나왔어요. 진시황릉 주변 조사하다 보니까 여부리의 이름이 쓰여진 과, 청동 꺽창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도 물론 그게 이제 여부리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왜 우리 청와대 시계처럼 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아마 여부리가 아마 이 진시황이 어릴 때부터 관여했을 것이다 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거대한 능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그 만들었죠. 자, 그 안에 있는 진시황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물론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진시황이 이제 순행을 해, 순행.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 저보고 당신 다음 생에 어떤 생을 고를 수 있으면 너 어떤 거 할래? 저 진시황 절대 안 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게 이 사람이 최초로 국가라는 걸 다 통일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땠냐면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정량의 보고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120근, 60kg 되는 분량의 문서를 매일 읽었습니다. 매일 하고 병사 몇십 명만 이동하는 것도 다 직접 재갈해야 되는 겁니다. 왜?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나 불안했겠죠. 게다가 자객들도 사방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60g을 120근 절대 넣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떡하냐? 글씨를 작게 적는 거예요. 보고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대략 얼마를 읽었냐? 하루에 20만 자를 읽었습니다. 20만 자. 20만 자면은 한문 20만 자 여러분들 매일 읽고 하나하나 이거 코멘트 달고 이거 다시 해와 기한 다시 올려라 저거 어떻게 해라 할 수 있겠어요?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진시황은 또 있어요. 내가 어디 정복했죠. 10년, 20년 지났죠. 불안하죠. 그 사이에 반란 일으키면 어떡해. 왜냐면은 그 전부터 중국이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마치 우리를 말하면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뭐 저 필리핀 이런 데 다 지금 모아놓은 것 같은 형국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진나라 말 잘 듣는지 불안하죠.
계속 사방을 다녀요. 우리가 순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영등 좋지만 그 당시에 이게 아무리 왕이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다니다가 길에서 객사를 합니다. 객사. 하북성 일대에서 뭐 중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요즘이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냉장고 그 시신 보관소에 다 염처리합니다만은 첫 번째로 죽으면은 이 사람의 죽음이 알려지는 순간 제국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숨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빨리 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죽어서 갈 곳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건 서안 근처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마천에 따르면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걸 숨겼다. 죽음을 숨기고 그다음에 이제 시신이 계속 부패하지 않습니까? 부패하면은 단백질 부패한 냄새는 좋을 리가 없죠. 이거 갖다가 이제 거기서 생선 썩은 수레를 갖다가 같이 옮겼다. 같이 순행할 때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가는데 어떤 정신 나간 부대가 생선 썩은 같이 갖고 가 있어요. 아니 생선 있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지 누가 썩은 생선을 갖다 같이 가게 했냐.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젓갈류 같은 게 보면은 이 바닷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이 좋아하시니까 젓갈류를 같이 가져간다 이러면서 아마 그 썩은 생선이 아마 드실 수 있겠죠. 쌈품으로 젓갈을 가져갑니다 하면서 같이 갔겠죠. 어쨌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됐다면은 아마 시신은 거의 완벽하게 부패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랑 염이라는 것도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됐겠죠. 비슷한 예가요. 아주 위대한 정복 군주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현재에 있는 티무르라는 사람이에요. 티무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티무르가 사실은 유라시아를 다 평정하고 현재 터키까지 가서 오스만 투르크까지 평정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이죠. 명나라하고 일전을 준비하다 죽습니다. 오뜨라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죽어서 다시 수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냐? 다시 발굴을 해봤더니만은 이 사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향료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를 못 막으니까 향료를 그걸 계속 막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지금도 그 옛날에 그 야릇한 향기가 나왔다는 고고학자의 기록이 있어요. 아마도 진시황도 주변은 이렇게 어차피 못 막으니까는 젓갈 같은 걸 돌리고 안에는 계속 향료 같은 걸 넣으면서 갔겠죠. 하지만 순행길이지 않습니까? 순행에서 설마 아니 이거 뭐냐? 예, 왕이시여 당신 가다가 죽으면 넣으려고 죽 향료입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급하게 했기 때문에 시신은 거의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병마용 계행이라는 것은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게 1970년대 초에 발견되는데요. 문화혁명으로 모든 게 정지되어 있었을 때 능에서 몇 킬로 떨어진 데서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사람팔이 나와서 그게 봤더니만은 그러한 병사의 어떠한 토용이었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현재까지 이게 병마용 글자 그대로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호를 세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 군대와 똑같이 마차 마모도 있고 실제 무기도 있고 한데 다 다른 그러한 그 얼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군사를 모방한 것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을 단기간에 만들려면 규격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만들어서 아마 조립을 했을 것이다까지 요즘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요 병마용갱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3호까지 발굴해 보니까 3호 병마용갱은 일종의 사령본부 같은 헤드쿼터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진짜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거예요. 요즘에 다른 지역도 발굴해 보니까 우리는 보통 군인들만 있는 줄 아는데 얼마 전에는 이렇게 춤추는 기회단 있죠. 기회한 사람들하고 글을 쓰는 그러한 선비도 나와서 아마도 전체를 다 보면 아마 이거는 군인, 시민, 뭐 농민들, 뭐 춤추는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일종의 지하 궁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만들었냐? 아마도 결국 궁극적으로 진시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풍습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요,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죠. 순장은 아시죠? 같이 누가 죽으면 묻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순장 제도가 중국 내에서 그 당시 춘추 시대 때 가장 많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시황의 할아버지 중에서 진경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원전 537년이니까 아마 진시황보다도 한참 한 300년 전에 있었던 할아버지인데 진경공인데 뭐 사실 왕이죠, 왕. 이 사람 운동 발견해 보니까 순장자가 무려 180명이었습니다. 순장을 왜 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같이 정부 요직이 있는데요. 언제 누가 제 등에 칼 꽂을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십니까? 내가 너 장관 시켜줄게. 좋습니다, 왕이죠. 근데 조건이 있다. 나 죽으면 너 같이 죽어야 돼. 그러면은 제 측근이 나를 암살하는 순간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충성도가 거의 뭐 이제 진짜 목숨을 바꾸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안심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식의 순장, 우리는 보통 이제 적을 죽여서 막 묻는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이고 보통은 자기의 측근들, 같이 아는 사람들을 같이 묻어서 저승도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데, 진시황이라면 아마 그 함께 지하로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왜냐면 그랬다가는 그만큼 국력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엄청난 재화를 이용해서 똑같은 사람 크기와 완벽한 크기의 어떠한 지하의 궁전을 만들어 놓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마용이라는 것은 지금도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신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함정이 많다는 것은요, 사실 그 전에 항우부터 시작해서요, 진시황을 도굴하는 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도굴이 안 돼요. 너무 커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최근에 일제가 중국 침략했을 때도 어떤 일본 사람이 그거 도굴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규모로 도굴했다가는 그거 절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사실 함정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함정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실제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모든 그 무덤들은 도굴당하기 때문에 도굴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엔 뭐가 있네, 무슨 저주가 있고 화살 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자동활이 있다, 함정이 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나오려면요, 진나라 때 이미 그와 같은 무덤 안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진시황 이전부터 그러한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진시황 이전부터 도굴이 엄청 됐거든요. 진나라 진경공 있죠? 진시황 먼 할아버지 180년 순장한 무덤에는요, 도굴갱이 무려 100개 이상 나왔어요. 그 도굴이 엄청 심했다고요. 근데 그런 기술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그러한 걸 썼겠죠. 그래서 진시황 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물론 발굴해야 알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막 그런 식의 이야기를 더 확대해서 부풀려서 만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은인데요. 수은 당연히 위험한 중금속이죠. 근데 이게 이제 수은 자체가 경면주사 또는 뭐 단사, 뭐 진사라고 신나바 영어로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황화수은입니다. 아름다운 붉은색이에요. 이게. 지금은 색깔을 만드는 게 정말 쉽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하나하나가 정말 큰 일이었죠. 특히 붉은색을 만드는 데는 경면주사가 가장 좋았어요. 수은이 왜 들어가냐면요, 수은은 액체 금속이기 때문에요,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르면 안 발리는데, 수은을 섞어서 바르면 이게 들어갑니다. 침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은 마시면 몸이 안 좋은 게 곧바로 잘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주사가요,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순간적인 미백 효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부터 시작된 연금술에서 이게 수은이 들어간 경면주사를 아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진나라 어떻습니까? 중국 서쪽에 있었죠. 그 서쪽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들어온 연금술을 가장 먼저 흡수한 데가 바로 진나라예요. 아마 그와 같은 그 수은이 신선이 되는 그러한 가장 좋은 약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박제라는 책을 보면은요, 신선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약, 먹는 약이 바로 이 주사, 수은을 먹었다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수은이 위험하다는 걸 당시엔 몰랐을 거예요. 그냥 몸이 안 좋지 정확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진시황이 실제 수은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각종 벽이나 이제 붉은색, 특히 붉은색은 또 이렇게 그 생명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적 쓸 때요, 원래 부적이 바로 지금 경면주사, 지금 말한 수은이 들어간 황화수은으로 부적을 씁니다. 썼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예전에 부적 잘못 태우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80년대에 어떤 점집에 있는 분이 한 200장 되는 부적을 화장실에서 불을 태우다가 밀폐된 공간에 태우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흡입이 돼가지고 좀 안 좋게 된 경우가, 제가 그걸 한번 논문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흡입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연구 보니까 진시황릉에 이제 탐침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속에 수은의 비율이 일반적인 땅보다 높았다는 것까지 봤는데요. 이게요, 높이가 70몇 미터거든요. 만약에 수은을 썼으면은 과연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검출되었을까? 된다면은 적어도 몇 번에 걸친 더 교차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을 좋아했을 건 분명합니다. 다만 수은 강이 있었을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시황 하면은요, 한 번도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그러한 야망을 품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모두 통합하겠다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다 다른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진나라 자체가 중국 내에서는 오랑캐의 일부였습니다. 서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오랑캐족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발흥한 것을 넘어서 모든 걸 다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만들어 나왔겠죠. 그만큼 주변에 수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시황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키워드가 뭡니까? 암살이에요, 암살. 얼마 전에 그 이영걸 나온 영화 영웅도 보면은 그 형가가 가서 죽이는 것도 있고요. 또 장량이라는 사람이 창의 역사를 불러와서 뭐 수레를 깨부수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보면은 우리는 아깝다. 그때 진시황을 했겠지만은 진시황 자신이 볼 때는 모든 것은 그는 처음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덤도 최고 모든 기존 것은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수많은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쉽게도 진나라는 갑자기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라가 그 뒤에 등장했지만은 진나라를 공식적으로는 아주 그냥 멀리하고 병원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요즘에는 중국이 진시황을 아주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까지도 1990년대까지도 진시황은 사실 폭군의 대명사가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존경하지 않았었고 그 중국 역사 내내 진시황은 없어져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중국이 요즘에 커가면서 급격하게 영웅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었죠. 어쨌든 앞으로 진시황에 대해서 많은 것도 밝혀지겠지만 21세기 중국이 왜 진시황을 필요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점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현대의 중국은 진시황을 그렇게 떠받들까?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있죠.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가 똑같이 봤었던 유일한 유적이 어딘지 아십니까? 진시황의 병마용 박물관입니다. 병마용 박물관을 1980년대에 김일성이 가서 봤고요. 2012년도인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방문했습니다. 그냥 병마용은 외국에서 누가 오면은 그냥 보여주는,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강력한 중국을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체는 무엇이냐? 그렇게 쓸데없이 무덤을 거대하게 만들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은 49살에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만든 제국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래서 과연 진시황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실체를 본다면은 지나치게 사람들과 거대한 것을 추구했었지 그 제국의 영속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시황에 대한 그러한 수많은 전설들 그리고 규모만 가지고 위대한 어떠한 군주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부풀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진시황 이야기 나오면요, 사마천의 사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 사람이 가서 보고 무덤 가서 보고 쓴 게 아니에요. 몇백 년 지나서 그렇다더라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중국은 진시황을 부풀리면서 관광자원화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계속 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데서 진실과 또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본다면은 역설적으로 저희는 2400년 전에 진나라를 통해서 21세기의 중국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